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기자 홍사원입니다. 금요일 개천절 홍사원 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김용남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삼형제 조합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개천절입니다. 연휴 첫날부터 이렇게 일을 하게 만드시고. 이게 불러주는 데 있을 때가 좋은 거야. 나중에 다 느끼게 될 거야. 아직 신 변호사는 그런 거 잘 못 느끼시죠? 저는 이제 이번이 처음 결혼하고 맞는 명절이어가지고 저도 하여튼 이번에 좀 남다르고 새신랑. 예, 새신랑으로 처음 맞이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명절로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 네. 안전운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새신랑이 처음 이제 결혼하고 처음 이제 처갓댁 가는 거죠? 예. 처음 맞는 명절입니다. 뭐 씨암탉 잡나? 그거는 장모님께 여쭤보셔야죠. 자, 오늘 개천절 그 명절 이제 연휴 시작됐는데 오늘이 저희도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좀 쉬고 오늘까지 이제 방송하고 이제 다음 주는 좀 쉬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방송 없어요, 그러면? 있지. 금요일 날은 명절 그 연휴 끝나는 날이지. 이 사람 참 이거. 난 다음 주에 쉰다 그래갖고 다음 주 금요일 쉬는 줄 알았어. 천만의 말씀이지.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검찰의 파견 검사들은 초상을 의미하는 검은 넥타이 착용으로 지금 진행되는 이 절차가 검찰청 폐지의 이유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과 모순이라는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상복 차림으로 이게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저항의 그럼요. 의도?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그건 보여져요. 더군다나 거의 맞춰서 낸 거잖아요. 예. 그건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정도 그런데 이걸 저항이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아주 소극적 저항이죠. 그러니까 센 저항은 아니죠. 사실 이 정도 저항도 없을 거라고 그럼요. 하는 사람은 없지. 당연히 저항이 뭐 검사들 김건희 특검에서 40명 집단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그 정도 저항이 없을 거라고는 누구도 당연히 다 생각하죠. 그 소위 그 윤석열 정부 때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발표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 그때 전공의들 다 집단 사직서 내고 예. 병원 안 나오고 때려치고 의대생들 다 집단 휴학하고 그랬잖아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지금 뭐 저항도 아니지. 그렇지. 뭘 저항이야 저게. 근데 이제 저 부분이 이제 집단으로 이제 검은 넥타이를 메고 왔다. 그래서 저걸 이제 베이철 변호사가 뭐 상주에 뭐 비교해가지고 뭐 저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표현을 한 것인데 사실은 특검법의 위헌성은 어차피 이건 기존에 했던 특검법과 동일한 체제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거고요. 근데 알고 보면 저기 조은석 특검이 모친상을 당했는데 외부에 알리지 않고 또 발인하는 날에도 출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 과 조은석 특검에 좀 차이점이 있다면 조금은 그래도 내란 특검은 좀 나름대로 그래도 조직을 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나 싶어서 저게 뭐 조은석 특검의 모친상에 대해서 뒤늦게 알고 저렇게 뭐 한 것인지 아니면 저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저항의 의사 표시인지 아마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어쨌든 김건희 그 특검에서 파견 검사들 40명 이제 돌아가겠다고 입장문 낸 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복 투쟁이란 말이에요. 뭐 센 투쟁은 아니야 사실 솔직히 투쟁은 말해서. 무슨 투쟁이야.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집단 행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 특검 내는 파견 검사들 개별적인 돌출 행동인지 그 내부에 아니면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는 어쨌든 특검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잖아요. 뒤에서 누군가에게 조종하고 있는 건지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 지금 뭐 조정을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사실상 지금 검찰총장은 공석이고 뭐 지금 있는 검찰총장 대행을 하고 있는 대검 차장도 이제 곧 나갈 사람이라는 게 명확하고 지금 뭐 뒤에서 누가 조정하고 그럴 만한 사람은 상황도 아니죠. 그럼 저거는 그냥 특검 내 그냥 특검 검사들의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집단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보는 게 맞을라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넥타이를 맞춰서 맨 거니까 어쨌든 행동으로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네. 그런 행동의 일치는 나온 건데 네. 그 안에서도 뭐 온도차는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누가 네. 그 안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자라고 말한 뭐 그분들이 이제 주모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의사 표시하는 사람과 뭐 따라가는 사람 정도 네. 그 정도는 있는 것 같고 저는 검사들의 저런 뭐 저항 아닌 저항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앞으로 나눌 텐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사도 더 이제 반영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제 그 의사 표시의 좀 시작으로 좀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를 반영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예를 들면 이제 검찰에서 아예 수사권을 지금 다 못하게 하느냐, 예. 아니 뭐 보안 수사권의 일부를 좀 남겨놓느냐부터 예. 또 지금 이 기소 독점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시민기소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사들은 좀 이견을 예. 가지고 좀 예. 표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내가 이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검찰 개혁에서 지금 검찰청 폐지 법안하고 이런 게 검사들 보고 지금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은 수사를 하고 싶으면은 중수청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중수청에는 검사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검사라는 타이틀이 필요한 건지 그래서 지금 저렇게 저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수사를 못하게 해서 지금 저항을 하는 건지 수사하고 싶으면 검사라는 타이틀 떼고 수사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어차피 수사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중수청 가서 하면 얼마든지 누가 막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반발이 큰 이유는 검찰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검찰청이 없어지고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는 건데 일단 검찰청이 없어진다는 거가 제일 큰 것 같고 수사하고 싶으면 중수청 가서 해라. 중수청은 수사관이고 일단 영장 청구권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중수청 수사관이 되고 싶어서 뭐 검사 됐던 건 아니니까 그건 조금 다른 문제죠. 그게 다른 문제인가요? 다르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검사가 된다는 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시험 봐서 된 게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수사에 탁월한 능력이 있고 수사가 돼서 수사를 하고 싶어서 사회 부조리를 거악을 갖다 척결하기 위해서 내가 되고 싶다. 이게 검사들이 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검찰은 이제 그 기능은 안 하게 됐으니 검찰은 그냥 본연의 그 원래 기능인 공소 제기만 유지만 하게 돼 있으니 그 수사 기능을 중수청 가서 얼마든지 발휘해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검사는 사실은 수사 겸 플러스 이제 더 큰 기능이 법률 전문가인 것이죠. 그렇죠. 네, 네. 법률 전문가이고 전문가죠. 사실은 검찰 제도라는 게 생긴 게 수사 기능보다는 뒷부분이 큰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네, 법률 전문가로서 경찰의 수사 과정에 있었던 어떤 위법이나 이런 걸 체크하라고 만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쭉 그 역사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약간 주객이 전도된 듯한 그런 게 있던 거죠. 약간이 아니고 많이 전도됐죠. 아니 근데 그거는 이른바 수사 개시를 직접 하는 특수부 수사와 관련해서 그랬던 거지. 사실은 다른 기능, 특히 이제 형사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지 수사를 가끔 하긴 합니다만 경찰이 수사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 불기소 여부를 그 결정하는 기능이 훨씬 컸던 거죠. 근데 이제 특수부나 뭐 그전에 강력부 이런 데서 초동 수사부터 시작하면서 수사 기능이 그쪽에서 강조가 됐던 것인데 이제 수사 개시권이 없어지는 거는 뭐 그거는 확정이 거의 된 거잖아요. 다만 경찰이 수사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뭐 수사지휘권을 어떻게 할 거냐에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제일 큰 이유는 일단 검찰이 없어진다는 게 제일 큰 부분 같아요. 뭐 심정적으로는 일정 부분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초반에서 여태까지 누리던 그 검찰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지위와 혜택을 일부에 그게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 불안감 그 부분에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국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검사도
공무원이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가장 그 피해를 보는 분들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 특히나 파견받은 검사들이 특검에 와서 이제 3특검에서 다 각자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되는데 예. 그건 뭐 우리가 어거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걸 정말 예. 우리는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반발하는 모습으로 가다 보면 결국 이 특검이 더 이상의 진도를 못 나간다. 예. 그럼 결국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도 개혁과 인적 청산이라는 거를 마구 뒤섞어서 하면 저는 부작용이 나온다고 보는 것이고 예. 지금도 저 검사들이 사실은 그 검찰 조직 내에서는 비판받을 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공소총으로 보내도 다 저 검사들이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검사 2,500명을 다 무슨 해고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충원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개혁의 동력을 검찰 내부에서도 끌어올 수 있는 만큼 좀 끌어와야 된다.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한두 달 논쟁을 쭉 저도 같이 해보다 보면 예. 어떤 특수한 사례들이 갖다가 일반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토론이 안 되는 것이 경찰도 수사 잘못한 부분을 일반화시키면은 또 수사권 가져가기가 힘들 것이고 예. 또 검사들도 보안 수사권으로 사고 친 것도 있고 또 보안 수사권으로 경찰의 수사 미진을 바로잡은 긍정적 기능한 예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거는 매우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저 검사들의 저항까지도 우리가 정말 개혁의 동력으로 좀 승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좀 모색을 해야 될 때 아니냐. 저는 뭐 저게 시위의 뜻이든 아니면 상복으로 입었든지 간에 어쨌든 이 조직을 달랠 책임도 지금 현 정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검사들 집단 행동이 국민에게 항명하는 거다 이렇게 JTBC 인터뷰에서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일단 항명하는 거다. 항명한다는 거는 뉘앙스가 그러니까 저거는 처벌을 해야 된다 이걸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성호 법무장관 두고 하는 말 같기도 하고. 일단 불가능하죠 법률적으로. 어. 검은색 넥타이 맸다고 처벌해요? 아니 그래 검은색 넥타이면 건 처벌을 못하죠. 김건희 특검, 김건희. 파견 검사들 단체 행동한 거. 아니 그거는 복귀를 희망한다고 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거를 뭐로 처벌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음. 이게 기본적으로 징계 처벌 얘기하는 거는 예. 지극히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뭐로 처벌을 해요? 도대체 그게. 그러니까 공무원의 집단 행동은 단체를 구성할 수는 있지만은 공무원은 집단 행동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잖아요. 아니 집단 행동이 무슨 어떤 물리적인 시위나 뭘 한 것도 아니고 이 사건 수사가 끝나면 원래 제가 소속했던 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의사 표시를 한 거를 어떻게 처벌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 단서는 달았어요. 이 사건이 종결이 수사가 마무리되면은 복귀하겠다. 법을 잘 아는 분들이라서 그 단어는 넣었는데 제가 봤을 땐 그 마지막에 또 하나 있었잖아요. 특검이 민중위 특검이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해달라. 검사들한테 수사 기능이 필요하다는 걸 발표를 해달라. 요구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공무원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강요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꾸로 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직권남용했다고? 저는 말이 안 매우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해. 제가 보기엔. 아, 뭐 기껏하면 품위 손상 정도로 징계할 수 있을려나? 일단 뭐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이고 뭐 품위 손상 정도로 뭐 징계를 하겠다고 하면은 글쎄 그것도 뭐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징계 처벌 얘기하는 건 조금 감정적인 얘기고 예. 다만 그 뭐랄까요? 저는 이번 특검이 시작부터 좀 불안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수사 성과가 덜 나왔거든. 물론 김건희 특검이나 뭐 내란 특검에서 구속자도 내고 예. 했습니다만 내란 특검 파견 검사 60명이죠.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이에요. 그 정도 규모면 지금보다 훨씬 성과가 많이 빨리 나왔어야 되거든. 예. 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수사가 효율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뭐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이제 또 한 번 증명이 된 거죠. 예. 역시나. 그러면 역대 우리 특검 진행 과정을 보면 특검 수사 기관의 모든 그 관련 의혹을 다 수사해서 종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역대 특검도 다 그랬어요. 아주 간단한 특검 빼고는. 예.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내곡동 특검 이런 건 뭐 더 이상 할 게 없지 그게 내곡동에 그 관저 지으려고 네. 땅 사고 뭐 거기에 아들 이름 빌리고 뭐 네.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좀 굵직굵직한 특검은 예. 남은 거를 이제 검찰에서 이어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의 3특검의 기간 연장 뭐 조직을 더 키우는 거 뭐 얼마 전에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저는 그거 약간 그때도 갸우뚱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기 효율이 안 나올 텐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특검 수사가 종료되고 나면 이 사건 수사를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수본밖에는 없어요. 국가수사본부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어서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앞으로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이거 뭐 지금 반도 못했어요. 반이 뭐야? 반의 반도 못했는데. 새로운 뭐 혐의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거 어쨌든 지금 이게 해야 될 게 많은데 검사들이 지금 일단 뭐 저항이라고 표했지만은 출발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달래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살살 달래서 그냥 그 가면은 달래질까요? 이 부분이? 아니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임금 협상 과정에서 파업을 하거나 뭐 예.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근데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준법 투쟁. 6시 정시 퇴근. 정시 퇴근하면서 그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뭐 어쩔 건데. 예. 내가 9시부터 6시까지 아니 야 그동안 계속 연장 근로 해갖고 뭐 밤늦게까지 다 하고 그래서 수당 더 받고 이렇게 해왔잖아. 근데 왜 갑자기 6시에 칼퇴근하겠대.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예. 아니 근데 저는 개혁에 우리가 성공을 목적을 한다고 하면 예. 결국에는 지금에 있는 검찰 조직도 우리가 당연히 변화는 줘야 되지만 예. 이 개혁의 틀 안에 들어가서 어차피 일을 또 시켜야 되잖아요. 결국 공복으로서 본인들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검찰 조직 내부도 우리가 일반화해서 볼 필요는 없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적 청사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뽑아내야 되지만 예. 전체 검사들은 또 기능에 맞춰서 일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염두를 해야 된다고 보고 변호사 집단도요. 뭐 김용남 의원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변호사 3만 명을요 일반화하기 되게 어려워요. 물론 왜냐하면 저처럼 전관도 아니고 그냥 로스쿨 나와서 바로 개업한 사람도 있고 예. 또 그 안에는 뭐 사내 변호사도 있고 예. 전관도 있고 많거든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통으로 그냥 검사들 다 악의 화신, 악의 근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들에 대해서는 그는 지향해야죠. 네, 저는 검사들이 충분히 저렇게 반발하거나 목소리를 낼 빌미를 준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전 앞으로도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검사들 중에서도 순기능을 하거나 긍정적인 제도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 목소리 낼 수 있는 공간도 좀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이걸 뭐 조직을 달래고 뭐 운운아이 투정하는 사람 뭐 사탕 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 저는 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공소청 내지는 또 이 시스템 안에서의 그동안의 형사부 검사들이 잘 해왔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전 그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살려나가고 거기에 검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조금의 순기능적인 부분도 예. 우리가 한번 또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렵지만은 어렵지. 당연히 매우 어렵죠. 그래서 예, 예. 1년간 유예 기간을 좀 두는 거잖아요. 이 변화를 갖다가 안착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1년간을. 예. 1년간 이게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게 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좀 이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기도 하지만은 좀 어떻게 해야만이 반발을 검사들 다 말씀하신 대로 악의 축으로 다 네. 몰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 그럼 사람들이- 공소청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이걸 어떻게 해야만이 그럼 그 반발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니 일단 감정을 배제해야 돼요. 아. 제가 보기엔 감정을 빼고 그리고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으로 만드는 건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우리 헌법의 조문하고의 충돌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명칭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리고 만약에 보안 수사권을 아예 없앤다. 예. 뭐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수사 지휘권을 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을 예.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부 주장에 의하면 보안 수사권 안 돼. 수사권은 무조건 안 돼. 지휘권도 안 돼. 뭐 이미 지휘권 폐지한 거니까 안 돼.
뭐 요청해 그러면 수사 요청하도록 해. 요청하면 요청 받은 사람이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아예 그러려면 과거에 1985년도 이전에 영국처럼 아예 검찰을 없애든지 그러면 그렇게 기능이 영국은 사실은 검찰이라는 게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제도적으로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에 생겼어요. 아 그래요? 영국이? 네, 영국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륙 프랑스, 독일 쪽은 검찰 제도가 오래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영국은 검찰 제도라는 게 제도적으로는 없었어요. 그럼 어떤 기관이 검찰을 대신했나? 그럼 영국 같은? 아니 그런 기능이 없었죠.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해서 예. 경찰이 법원에 넘기는 거예요. 예. 기소 역할을 기소 자체를? 네, 네. 비슷하게 하는. 지금 검찰의 역할을 그럼 영국은 경찰이 했다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수사해서 예. 법원에 넘기는 역할까지 했는데 이게 소위 여러 가지 그 무리한 수사 내지는 뭐 그 중간에 예. 그 뭐 허위 자백을 받아낸다든지 아니면 뭐 고문을 해서 예. 자백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드러나면서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검찰 제도를 비교적 최근에 40여 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검찰은 그래서 이제 CPS라고 하는데 예. 크라운 프로시큐션 서비스라고 해갖고 검찰 제도가 최근에 생긴 나라가 사실은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지휘권 없어, 보안 수사권 없어, 기록 보고 그냥 검토해서 공소장만 쓰는 거라면 뭐 없어도 돼요, 사실은. 예. 아니 그 말을 지금 검찰이 그렇게 그거만 하라고 지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경찰의 근데 수사를 같이 협력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이 완전히 수사해서 손 떼라는 게 아니고 경찰이 수사하는데 법적인 지식은 검사들이 훨씬 더 많으니 수사를 협력해서 같이 지휘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조를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완전히 저기 벽 쳐놓고서는 들여다 보지도 마라. 근데 이건 아니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근데 네. 그 미국도 그렇고 검찰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에서는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해서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하는 중간에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오든지 뭐 중간중간에 할 때 사실상의 우리보다 훨씬 밀접하게 같이 일하면서 사실상의 지휘를 해요. 예. 그런 제도라면은 의미가 있지만 이게 아예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진 기간 간에 지휘가 아닌 요청을 하면은 사실은 효율이 훨씬 떨어지죠. 그 요청은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협력이라는 말로는 아까 저도 그 설명을 드린 대로 예. 결국 검찰의 기소 독점도 통제받아야 되고 그리고 수사 독점도 반드시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걸 협력이라는 모델을 가지고는 통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안 수사권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취해왔던 하나의 수사 통제 방식이고 뭐 예. 정권 송치 수사지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수사 통제권이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거를 보안 수사권의 형태로 검찰에 둘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또 우리가 모델을 만들지는 반드시 저는 다른 대안이라도 필요가 하다는 입장인 거고 저는 앞으로 이어나갈 때 우리가 아까 뭐 의원님께서는 감정을 배제하자 이러셨는데 저는 선악 대립구도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선한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월급 조금 받고 일 더 많이 하는 공무원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모든 공무원은 죄송하지만 통제받아야 된다. 특히나 권력자들은 통제받아야 된다는 예. 대원칙 속에서 저는 선악 대립 구도로는 안 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일부 그동안에 우리가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를 환기하는 차원에서는 검찰 쪽의 문제점을 완전히 다 우리가 밑바닥까지 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검찰에 대해서 선악 구도가 너무 많이 작동했던 부분이 있고 저는 딴 걸 다 떠나서도 수사 독점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사 통제 이건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도 기소 독점에 대해서는 기소 통제 이 두 가지는 저는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그 합의점을 찾는데 검사들 뭐 당신들은 말도 꺼내지 말고 그냥 저 뒷방에나 있어라 이럴 필요는 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면 또 니들이 들어와서 또 장난치는 거 아니야라는 그 지금 불신의 벽이 있고 예.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지금 남은 과제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검사들은 철저하게 공소유지 기능과 법률적인 그 조언을 해주는 수사에서 조언을 해주는 역할에 그쳐야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검사들에게 주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우리 그거 경험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거는 좀 다른 게요. 예. 검찰청법을 폐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수사 개시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를 하더라도 걱정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 어떤 뭐 표창, 아니 예를 들면 사모펀드로 하다가 표창장으로 예, 유턴을 하는 예, 거잖아요. 예, 예. 이제 그거는 불가능해요. 대한민국에서는 검찰청법 폐지됐고 수사 개시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짓을 하는 검사가 나오잖아요. 나올 수도 없지만 나오면 검사징계법으로 날려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통제 장치를 굉장히 좀 조밀조밀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과거의 체제를 우리가 놓고 마치 트라우마에 기인해서 검사들이 놔두면 다 윤석열처럼 굴 거야라는 식의 극단화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움츠러드는 경향은 있는데 그런 사례는 이제는 좀 불가능하다라는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앞으로 1년간 이제 이 유예 기간을 뒀으니까 앞으로 정말 치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가야 될 방향인지 아마 방법이 그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이 그 1, 2심 무죄 판결 시에 상고 제한법을 발의했다고 해요. 상고 제한법, 그러니까 상고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제도인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겠죠. 아니 그러니까 외국에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있다고 하던데. 예.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예. 그게 이제 최종심이 되는 거예요. 무죄 판결이 나면 2심에서 아니 그러니까 어디든 1심에서? 1심이든 어디든. 예. 무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다음 그 더 상급 법원에 올라가지 않는 그런 1심에서 제도가 무죄 있어요. 판결 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소를 제도가 못하게 있어요. 하는 거죠 검사 쪽은.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네. 저거는 아마 그 내용 같아요. 1심 무죄 또 항소심 무죄 둘 다 무죄가 난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를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의미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무죄 판결을 받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기소한 검사가 그 평가를 받아요. 이게 기소가 적절했느냐. 그런데 이게 무죄 확정이 되면 그때 이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 잘못했어, 기소를 잘못했어. 그러면 이제 벌점을 받거든요. 인사고과 이른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인사를 좌우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자존심의 문제인가 그럼? 그냥 뭐 힘없는 사람은 그 영향을 받지. 예, 예. 빽 좋은 검사는 별로 영향 없고.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 평가의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웬만하면 뭐 항소하고 상고하는 그런 실제 그 관습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제한하는 게 맞겠다라는 내용인데 그거는 검토해 볼 만해요. 근데 문제가 우리나라의 이 판례는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건 대법원 판례거든요. 예. 가장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그렇지. 판단을 받아봐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특히 법리적으로 다퉈질 때는 이거는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그러면 그게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사실상 그게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1심 특히 1심 단독 판사의 경우에는 이게 고등법원으로 안 가고 지방법원의 이제 항소부로 가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지방법원에서 1심, 2심이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하급 법원들의 판단이에요. 이게 적어도 고등법원까지라도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하급 법원의 그러니까 수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그런 면이 있어요. 예. 그게 좀 있어요. 그 특히 수준을 좀 올려주는 게 좀 전제 조건이겠네.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게 좀 보완이 돼야죠. 근데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 사례가 굉장히 저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보는데 정치인의 말을 규제했던 공직선거법 사안이 예. 1심은 유죄, 예. 2심은 또 3명의 판사가 다 무죄. 예. 그리고 이제 대법원 가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났는데 그것도 10대 2로 갈린 거거든요. 대법관들도. 아니 그러면 법관들이라는 게 아무나 봐도 보편적으로 같은 판단이 나와야 우리가 신뢰를 받고 하지 판사가 복불복으로 걸리면은 이거야말로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들마다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우리 법원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무죄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가지고 한 피고인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고제한법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검사들이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무기대등이라고 하잖아요. 한 피고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3심까지 가서 싸워서 이겨내면 그 사람은 거의 인생이 풍비박산 나 있거든요. 근데 그 행위를 한 검사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검사들도 뭐 팀으로 이제 수사를 하겠지만은 각자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부기해 놓는 걸 의무화를 해서 다 남겨놔야 되고 기록을 남겨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뭐 인사불이익과 징계와 처벌로서 좀 무기대등을 이루는 원칙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거 안 하면은 검찰도 본인의 권한은 막강한데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피고인은 반대로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는 거기 때문에 그 무기대등을 어느 시점에서 맞출 것이냐 아마 그런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항소나 상고를 한 그 검사에 대해서 이게 의미 없는 행위였다면은 그에 대해서 처벌이나 물어야죠. 책임을 저는 그 그러니까 인사불이익과 징계가 일단은 대표적일 거고 악의적으로 검찰권 남용을 했다고 하면 그건 처벌해야죠. 예. 어쨌든 대통령도 아까 말한 대로 그 부분 이기더라도 인생이 절단난다. 그 얘기 때문에 저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아니 뭐 억울한 경우가 있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한 말 그 발언 한번 좀 들어보고 가시죠. 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몇 년 재판해가지고 돈 들여서 고통받고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요. 그래서 또 막 한참 동안 돈 들여가지고 고생을 해요. 또 무죄를 받았어요. 또 상고해.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걸려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어요. 사실 저 그 검사는 아무 피해를 안 보지만은 가장 득 보는 사람은 있죠. 변호사. 변호사는 어쨌든 저게 계속 재판이 돼야지만이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물론 두 분 변호사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아니 근데 변호사도 수익을 보겠지만 결국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그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도 변호사 선임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은 뭐 그래도 자신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정리라도 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기대등의 원칙.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도 그 권한에 지금 책임이 안 따르니까 이 정말 검찰권 남용을 밥 먹듯이 한 건데 거기에 대한 저는 통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사실은 일본 검찰이 사실은 무죄에 대해서 평정을 아주 엄격하게 해요. 그래서 무죄가 하나 나면 발칵 뒤집혀요. 그 기소를 검찰도 했는데. 그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나쁜 방향으로 좀 변화된 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검찰이 기소에 아주 소극적이야. 책임지기 싫어요. 아주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일본 검찰이 웬만하면 기소를 잘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범죄 그것도 피해자들 있잖아요.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억울하게 피해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검찰이 기소를 안 해줘. 그렇지. 그래서 일본이 사실은 야쿠자 산업이 대단히 발전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겠네. 예. 그거 그러니까 일리 있겠네. 그게 세상이 그렇게 뭐 간단하면 그거 다 해결하지. 다 아니, 복잡게 근데- 살고 있어요. 근데 맞는 말씀이신데 기소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완적으로 당연히 검사들이 책임지는 것도 두려우니까 신중하게 기소하겠죠. 그럼 당연히 필요한 거고 기소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기소위원회라든지 다른 형태로 기소를 할 수 있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 주면 기소 배심원제 그렇죠. 요즘 얘기하는 뭐 그런 거라든지 거. 아니면 수사 담당 경찰이 뭐 법원에다가 재정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다른 루트들을 좀 만들어 주면 검찰도 그건 본인이 기소를 남용한 건 아니니까 이런 식의 좀 보완적인 제도들을 좀 복합적으로 촘촘하게 좀 운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검사에게만 다 몰아놓으면 당연히 책임을 물린다 그러면은 위축될 물론 수가 그렇죠. 있죠. 안 하게 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필요한데 안 했을 때의 보완책들은 또 다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 세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렵고 굉장히 좀 면밀하게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천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가장 그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공소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있죠. 근데 이게 거의 기능을 못 하는 게 그냥 네.
그 내부 검사들만 차장 검사가 위원장이고 내부 검사들이 이제 위원들로 다 주축이 돼 있으니까 요식행위가 아무 의미가 의미가 없는 없죠. 예. 위원이고 말씀하신 대로 기소 이제 시민기소위원회, 시민기소위원회. 또 이제 기소 예. 배심원제, 뭐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객관적인 사람들의 검찰 외부 사람들이 이해관계 예. 없는 사람들이 이 기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전문적인 식견이 그렇죠. 있어야겠지. 예. 그 부분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 예. 아주 중요 사건이거나 예. 아니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건 예. 정도에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외부 인사를 뭐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잖아요. 예. 누가 설명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설명을 나와서 누가 설명을 하느냐. 아. 검찰이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잘 PPT를 잘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그쪽으로 확 저게 쏠리죠. 맞는 것 사실은. 같다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지. 참 어렵긴 해요. 근데 그 경우에 그러면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예. 기소 배심을 실시하면서 배심 재판식으로 재판도 그러니까 검찰도 나오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출석해서 해야죠. 예. 그런 식으로 소위 얘기하는 대등하게 예. 그 싸울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예. 제도를. 그러니까 미국 영화에 나오듯이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소 단계에서 기소 미국 영화 단계 같은 사이에. 장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 단계, 재판 단계가 아니고 기소 단계 사이에 그렇죠. 기소할 거냐 아니 말 거냐. 기소 배심 뭐 시민위원회 그렇죠. 기소 배심 똑같은 그게 말이에요. 예. 비슷한 내용이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인데 말씀하신 대로 현행 체제처럼 네. 그냥 검찰이 외부위원 데리고 오는 거는 지금 마치 법원에서 예. 감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기들이 임명하는 거니까 그냥 순치대 외부위원이 오죠. 그런 거 말고 어떻게 보면 위원회 선정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영향력 바깥에 있는 예.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변호사 단체라든지 아니면 시민 단체 내지는 그런 좀 사회에 명망 있는 분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제 그거 제도를 좀 잘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저는 이런 식의 외부에서 책임을 같이 나눠질 수 있는 통제 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다 기소 배심원제를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 그건 네. 불가능하고 그건 불가능하죠. 효율성이 불가능한. 큰 사건 아니면 중요한 그렇죠. 사건 아니면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소 배심원들 좀 많이 둬서 우리 사회 그 비용을 사회적인 합의로 다 지불한다고 하고 왜냐하면 이 기소에 대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를 많이 만들어 놓고 상당 부분의 사건을 갖다 기소 배심원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검사들도 그러니까 아까 일본의 경우처럼 내 책임 때문에 기소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또 사건 피해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소를 하든 안 하든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어떤 그 근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을 우리가 지불을 하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야겠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려나 그게? 많이 늘어나죠. 아, 엄청 늘어나죠. 근데 필요하면 왜냐하면 해야 되겠죠. 그 기소 배심에 참석하는 시민들의 적어도 하루 일당 일당은 배로 책임져야 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 지검에 이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럼요. 그게 예산이 어마어마하죠.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지금 출발점에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근데 이게 저는 돈이 들어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네. 뭐든지 독점되면 부패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관예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검찰 정관예우만이 아니라 요즘 한번 지하철역 다녀보세요. 경찰 정관 얘기도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왜냐면 이제 수사권이 독점될 거를 다 알고 지금도 경찰 단계에서도 많은 전관들이 로펌에 취직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찰 정관 얘기도 벌써부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기관의 권한이 독점돼 있으면 반드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전 돈이 들어가도 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이진숙 위원장 얘기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래서 뭐 저 다른 데서 많이 다룰 거니까 너무 그렇게 우리까지 네. 뭐 이렇게 크게 키워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번에 너무 커져 버렸어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왜 완전히 이렇게- 전국적 인지도를 얻게 됐어요. 인지도라는 측면에서. 그게 뭐 꼭 페이머스라기보다는 네. 노토리어스도 어쨌든 인지도는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수갑찬 사진 이렇게 다 공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처음에 그 호송 차량에서 내렸을 때 예. 남색 수건을 둘러주잖아요. 이제 예.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이진숙 씨가 그걸 막 벗고 싶어하는
심정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막 보여주고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안에 들어가서 저거 변호인이 아마 찍어준 것 같은데 이제 저 수갑찬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마치 국민들 상대로 정치 행위를 하고 있어서 참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저 부분은 너무 키우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이쯤에서 그냥 덮는 거로 하고 김계환 그 전 해병사령관 있잖아요. 예. 이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잖아요. 특검에서 해병특검에서. 근데 이 오늘 나온 뉴스가 2023년 8월 그러니까 2023년 7월 31일 날 윤석열이 격노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 바로 직후에 김계환 그 휴대폰을 군 검찰에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특검이 다시 한번 그 기록들을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휴대폰에서 한 700개 통화 녹취 파일이 삭제된 채로 왔더라. 그리고 그냥 삭제만 한 게 아니고 다시 복구하지 못하게 휴대폰에 두고 휴지통 기능이 있더만요. 그러니까 거기 내가 확인해 봤어 그랬더니 30일 동안은 보관이 되는 거야. 이것까지도 다 복구 못해 삭제를 이중으로 삭제를 해버려서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뭐가 들었을지 모르지. 그 녹음 파일이. 이러면은 사실 이게 왜 이렇게 그냥 다 삭제를 하고 제출했을까? 그리고 이런데도 왜 구속이 안 됐을까? 아니 그러니까 피의자 김계한 예.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 건 다 지웠던 것이고. 예. 근데 그거는 뭐 피의자가 그럴 수 있는데 예. 두 번째는 의문인 거죠. 이거 증거인멸을 했는데 왜 기각이 됐지? 특검에서 그걸 몰랐을 가능성도 있죠. 그때 처음에 구속영장 쳤을 때는 저 사실을. 근데 그거를 전혀 포렌식을 안 해보고 기소했을까요? 모르겠어. 어떤 기사에는 이번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 이번에 좀 다시. 이상하네. 그럼 어쨌든 저건 그럼 아직 기소가 안 됐잖아요. 김계환 사령관이. 그럼 지금 다시 기소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걸 다시 영장 모르겠어? 청구해야죠. 그리고 김계한 사령관은 그 최혜병 관련된 수사 외압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또 모해 위증도 있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피의자예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영장이 그때 한번 기각이 돼서 그러니까. 그 이후로 좀 수사 동력을 잃었는데 이런 정황들까지 나오고 하면은 전 영장 재청구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저기 이제 기술적으로 포렌식을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일부는 또 예. 복구가 될 수도 있어서 저거를 어느 정도까지 지금 특검이 노력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지운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구속영장 기각한 이 사유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그때는 법원에서. 모해 위증으로 아마 청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좀 나는데 좀 오래 전이라서 예, 청구 혐의 자체도 어쨌든 지금은 그러니까 증거인멸에 증거가 나왔잖아요. 나왔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저는 어쨌든 김계환 사령관이 구속이 안 됐다는 부분은 사실 가장 황당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근데 최혜병 특검을 생각해 보면 뭐 종교단체 들어가고 한 건 잘했는데 사실 주요 피의자 중에 구속된 사람 별로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 윤석열은 뭐 저쪽 내란 특검에서 잡아는 거고 김건희는 김건희 특검에서 잡아는 거고 사실은 최혜병 특검에서도 뭐 기억나는 뭐 정치권 인사 뭐 주진우 임종덕까지 수사도 사실은 잘 못 갔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김계환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누가 수사 저기 지금 구속돼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수사의 동력은 지금 상당히 좀 약화돼 있는 상황 아닌가. 최혜병 특검은 수사 진행도 제일 빠를 거라고 왜냐면 사안이 간단하니까 제일 빠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중간에 뭐 종교인들 압수수색을 해서 야 저기를 저렇게 치고 들어간다. 진짜 박수 많이 이거는 받았죠, 그때. 특검만 할 수 있는 수사다. 법무부도 다 압수수색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과가 나야 되는데 성과는 잘 안 보여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최혜병 특검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고 지금 뭐 계속 차곡차곡 빌드업을 하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데 어쨌든 저 부분 관련해서 김계환 사령관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삭제한 기억은 있다 내가. 그런데 왜 지웠는지 기억이 나진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김정민 수사관하고 비슷하네요. 자꾸 기억이 그것만 안 나는 걸로. 나 관봉권. 네, 관봉권의 수사관하고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거의 뭐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수준의 말 같아요. 그러니까 참 저런 부분 보면은 참 너무 군인 아니에요. 그리고 사령관까지 했고 자기 후배 군인을 전우를 갖다가 그 공경에 2년 동안
처하게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신상 필벌이 중요한데 이번에 박정훈 대령 훈장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상 너무 우리가 잘한 거고 이제 필벌을 해야 되는데 이 최희병 특검도 관련자들 뻔한데 이게 지금 왜 더 진도가 안 나가는지는 조금 더 우리가 더 응원도 하면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응원의 박수를 먼저 좀 보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겁니다. 주식시장이 뭐 연일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 3,549 찍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지금 비정상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는 힘에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추세가 안 바뀔 거다. 전문가시잖아요. 자본시장에. 어째 추세 안 바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거의 코스피 기준으로 1,000포인트 이상 오른 거잖아요. 맞아요. 2,500에서. 사실은 이제 대선 전부터 누가 당선될지를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거의 2,400부터 쫙 올라온 건데 이게 정책 이슈로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책 이슈는 여태까지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이었던 한국 주식이 이제는 좀 달라질 거야라는 기대감을 갖게 할 만한 정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거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정책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추세가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올랐다고는 합니다만 이른바 PBR 주가 순자산 비율로 보면 지금 한국이 평균적으로 1.1, 1.2 그 정도 수준이라 이거지. 지금도 제일 싸요. 솔직히 아직도 제일 싸요. 근데 이게 그 전에만 해도 전 세계에서 주식과 관련해서 가장 열등생 국가가 두 나라 있었어요. 한국하고 일본. 근데 일본은 어느 정도 벗어났어요. 10년 동안 노력을 해갖고 일본은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정도 수준만 돼도 코스피 기준으로 5천이 넘는 거고 사실은 주식과 관련해서는 우리나 일본보다 대만이 훨씬 우리보다 앞서가 있습니다. 대만이 PBR 기준으로 한 2.5 정도 되는데 그거는 뭐 대만 시총의 절반 이상을 TSMC 차지하는 이제 TSMC가 워낙 훌륭한 회사다 보니까 그런데 대만 정도 우리가 그 수준까지 올라가면 코스피가 7천, 8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PBR 기준으로 그 정도 PBR 되면 기준으로 PBR만 놓고 PBR만 놓고 보면 근데 이재명 대통령 뭐 워낙 금융시장에 대해서 실전 경험도 많으시고 과거에 워낙 얼마 전에 ETF 실적도 공개했다. 워낙 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도 정책적인 게 맞는 게 결국 대통령께서 코스피 얘기를 계속 취임 때부터 일관되게 하셨고 또 민주당에서도 상법에 대한 개정안 이제 세 번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이 의지만큼 확고하다. 이거 확인을 한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그 유엔에 가셔가지고도 AI 관련돼서 우리가 의장국 회의 진행도 하고 또 AI와 관련돼서는 최근에 샘 올트먼 오픈 AI 그 만나기도 하셨고 또 미국에서도 투자 설명회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I 관련돼서는 정말 진심이고 이게 아예 주력 산업으로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으로는 자금이 더 기대감에 몰릴 수밖에 없고 저도 앞으로도 연말까지는 뭐 계속 이 추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 대박이 될 수 있을 만한 분기점은 사실 이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미국 갔을 때 그 모건 스탠리 MSCI 물론 회장 거의 MSCI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의지를 갖다 표현해 준 거잖아. 선진국 지수에 한국 주식시장이 좀 이제 편입이 될 만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우리 좀 편입시켜줘 이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 작동해서 정말 MSCI 지수에서 그 국제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한국의 주식 시장 주식이 선진국 시장으로 편입이 되면은 그건 정말 5천 원 순식간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한국에 들어오는 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죠. 거기는 바스켓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죠. 완전히. 워낙 신흥국 시장하고 선진국 시장은 자금을 배분하는 규모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이게 보면 이 코스피 5천을 찍으려면 사실은
주식시장에 중요한 플레이어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이제 무슨 기관 투자자, 개미 투자자 이런 구분이 아니고 일본이 사실은 니케이 225가 낮을 때보다 지금 한 4-5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게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일본이 아베 정부 때부터 시작해갖고 일본의 행동주의 펀드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요. 행동주의 펀드라는 건 그러니까 그 소액 주주들이 힘을 합쳐갖고서는 경영진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이거 행동할게 그러니까 잘해야 돼 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의미의 행동주의 펀드는 그게 아닙니다. 행동주의라는 거는 개미 투자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간중간에 비용도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그야말로 그 꽤 큰 돈을 굴리는 펀드에서 하는 거예요. 펀드에서 그 뭐 중간중간에 법적 분쟁도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경영진에 계속 간섭을 하는 그렇죠. 이 비효율적인 경영의 개선을 요구하고 여차하면 뭐 감사도 자기네 편을 선임시키고 이사진에도 포함시키고 그러면서 지속적인 경영 개선 그리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이런 걸 요구하는 거를 행동주의라고 하는데 액티비즘 펀드들이 일본의 주가를 쫙 끌어올리는데 그 견인차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여건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사실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기업 사냥꾼이라는 인식들이 많거든요. 네. 솔직히 그런 면도 없잖아 있었고. 아니 근데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그렇지. 행동주의 펀드도 돈 벌려고 하는 해먹고 거예요. 나가는 그 외국 행동주의 펀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간에. 근데 저는 그거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른바 먹튀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돈 벌려고 주식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경영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주가가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당연히 외국계 자금인데 벌었으면 그치.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거지. 물론 자선 사업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꼭 먹튀라고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건 그렇고 배임죄 지금 폐지 또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주가에 어느 정도 그 긍정적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하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일단 배임죄 폐지하기로 지금 그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배임죄를 없애면은 이거 괜찮은 건가? 뭐 일단 주가 이게 긍정적이냐 마이너스냐 이거는 따지기 전에 먼저 그런 우려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배임죄 폐지는 사실 이제 기업에서 많은 요구를 했던 그렇지. 사항들이기도 재계에서, 하고 계속 요구했죠. 그동안에도 이제 배임죄가 가지고 있는 그 모호성 때문에 예.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그것이 이제 또 기업의 자유를 또 위축시켰던 부분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대대적으로 한번 손을 보자. 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예. 그렇다고 아예 없애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 배임죄가 그동안 담당해왔던 순기능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건 뭐 예를 들면 사기죄를 조금 더 구성 요건을 조금 완화해서 조금 사기죄로 포섭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남겨놓는다든지 뭔가 아니면은 배임죄를 아예 폐지하는 게 아니라 조금 구성 요건을 조금 더 예측 가능하거나 그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개정을 한다든지 아예 배임죄를 다 없애가지고 그냥 그동안의 배임죄로서 정리해왔던 순기능까지 다 없애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 그래서 그 균형점을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배임행위가 고의적이라면 이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 고의가 인정돼야 배임죄가 되는 거죠. 고의범. 그렇지. 실수로 배임죄가 인정되는 거는 불가능. 그럼 예를 들어서 고의적인 배임행위인데 배임죄를 없애버리면은 네. 고의적인 배임행위를 해도 이게 처벌을 못하. 처벌이 안 되는 거죠. 합법이 되는 그렇게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제가 보완이 필요한 거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미국에는 배임죄가 없는 게 맞아요. 예.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의 사기죄보다 훨씬 미국식 사기죄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프로드가 적용되는 범위가 훨씬 넓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프로드를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사기적 거래로 처벌을 해왔던 거고 예. 우리는 사기죄가 요만큼을 담당하면 요만큼은 배임죄가 담당하고 요만큼은 횡령죄가 담당하면서 이제 형법적인 어떤 망을 만들어 놨던 건데 딴 거 보완 작업 없이 그냥 배임죄를 갑자기 폐지하면 형사사법에 큰 구멍이 뻥 뚫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도 처벌을 전혀 안 받을 수 있는 큰 그
비상구 도망갈 수 있는 길이 뚫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에서 분명 대체 입법은 그러니까 분명히 있어야 되는 해야죠. 거죠. 네. 그 사기죄를 좀 더 강화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보완은 분명히 있어야지만 저게 폐지가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거지. 쉽게 말하면 사기죄가 지금은 좀 엄격하게 요건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뭐 편칭이 있고 뭐 인강이 있고 다 입증해야 되는데 너무 좁으니까 이제는 배임죄를 없애는 건 좋은데 배임죄 순기능으로 했던 부분까지는 사기죄가 좀 커버를 할 수 있게 그런 뭐 구성 요건에 좀 손을 본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배임죄를 지금처럼 뭐 신임을 위반했을 때 처벌한다. 그럼 그 신임 위반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니까 다 판례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데 판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없애면 사기죄로 커버가 가능하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네. 필요하다. 예,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럼 배임죄가 어쨌든 폐지하기로 지금 아직 폐지가 된 건 아니고 추진하기로 한 건데 배임죄가 폐지되면은 주식시장에 이게 플러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저는 글쎄 반드시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나도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이제 환경협의나 이런 데서는 강력하게 폐지를 주장하지만 경제인들은 경제인들은 세계에서는. 근데 사실은 뭐 억울한 사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실제로 맞아. 나쁜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없애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걸 이용해서 예. 사실은 다른 주주들도 있고 더군다나 상장 회사인데도 회사 재산을 자기 것처럼 예. 이용하거나 뭐 빼돌리거나 뭐 그 기회를 자식에게 부를 넘겨주는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배임죄로 수사를 해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을 이용해서 민사 재판에 이용하는 게 주로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는데 이거 배임죄를 갑자기 없애버려. 그러면 아예 그 수사가 불가능하잖아요. 처벌할 죄명이 없어지니까. 예. 그러면 민사 재판까지 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소를 제기하면 뭐해? 증거 수집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은 영미지법에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른바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정식으로 재판 열리기 전에 물론 민사 재판에 이용하는 제도인데 분명히 있을 만한 자료나 증거는 다 제출을 해야 돼. 강제로 네. 강제 수사랑 마찬가지네. 아니 그게 사실상의 강제적인 효과가 네. 있는 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자료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관련해서 무슨 회계법인의 컨설팅을 받았다든지 하는 자료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내놔. 근데 안 내놔. 그러면 안 내놓은 거 자체로 그냥 패소하는 거예요. 그건 매우 합리적이네. 그러니까 사실상 제출을 강제하는 거죠. 우리나라 민사 사건은 그러니까 이게 강제성이 없는 거죠. 없어요. 지금. 전혀 없어요. 예. 그거는 주장하는 사람이 그 자료를 그렇지. 법원에다 제출해야 돼요. 근데 예. 회사에서 안 주는데 어떻게 제출을 예, 해요? 자료를 입수할 방법이 없지.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배임죄나 형사적으로 해결을 안 할 거면 민사에 있어서 적어도 영미식의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걸 도입해서 사실상 증거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주식시장에 일단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게 주식시장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주식시장에서 플러스가 될 거냐 마이너스가 될 거냐 지금 재계에서는 좀 두 손 들어서 지금 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주식시장에 플러스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니죠.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반대로 될 것 같아. 이른바 뭐 우리나라에서 쓰는 표현입니다만 오너 내지는 회장님들은 자기 회사 주가 오르는 거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 근데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 의심해봐야 돼요. 그래서 주가에는 오히려 악영향이 더 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5천 올라가는데 뒷목을 잡을 수도 있을라나 그러면은. 악용되면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폐지하는 건 좋은데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폐지 얘기가 나오는 걸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순기능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 그렇죠. 그 부분을 분명히 대체입법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아이러니는 사실 배임죄 폐지를 계속 주장했던 건 국민의힘 쪽이었었잖아요. 그때까지 국민의힘에서 계속 저거 없애야 된다.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다. 악법이다 했었는데 이번에 뭐 막상 없애자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반대하고 나섰어. 그 배임죄 폐지는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배임죄 폐지가 기업 경영진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서 맞는 말이지. 그렇게 되면은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소액주주들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저게 옛날에 사실 민주당이 하던 말이야. 좀 어색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좀 완전히 그러니까 바뀌었어 뭐가. 입장이 바뀌어버린. 국민의힘은 아유, 혼란 과거에는 이제 한경협 얘기 듣고 폐지 주장하다가 정부 여당이 폐지할 듯한 태도를 보이니까 이제 갑자기 스탠스를 바꾼 거죠. 아니 저거는 후쿠시마 오염수랑 비슷한 거예요. 예. 막 쌍수 들고 막 반대했다가 또 예. 윤석열 정권 잡으니까 갑자기 후쿠시마 오염수 뿌려도 된다고 수돗물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저게 어쨌든 그 국민의힘에서 그 배임죄 폐지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하나도 또 어쨌든 이게 이재명 대통령 그 대장동 백현동 재판 혐의가 이게 업무상 배임죄 혐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실제로 배임죄 폐지가 되면 면소될 가능성도 있긴 있다면서요. 법률이 폐지되면 형사 재판 이미 기소됐던 거는 면소 대상이죠. 근데 사실 이게 대장동도 그렇고 백현동도 그렇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상식 이게 대장동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개발 이익을 이재명 당시 그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 거기 만약 한 패였었다면은 한 푼이라도 더 이쪽에 이익을 더 몰아줘야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성남시에 더 빼달라. 그러니까 여기 김만배 일당이 공산당보다 더한 놈이라고 지금 한 거잖아요. 이게 그럼 어떻게 반대로 돼야지만이 배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난 그 부분이 이해를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백현동 대장동 예. 논란 같은 백현동도 경우는 마찬가지고. 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결국에는 2021년도 대선 때 예. 그때 이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좀 부각이 됐던 그 의혹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재명 당시 대표가 이제 굉장히 그 수사 이후에는 또 재판 받으면서 좀 고생을 했던 그런 사건인데 전 이거는 배임죄 폐지 여부로 우리가 연관지어서 보기는 좀 너무 어렵고 전 검찰권 남용의 사례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죄명은 똑같은데 예. 이게 저는 검찰권 남용의 사례로 이제는 거의 다 밝혀져 가는 거 아닌가? 뭐 예를 들면 검찰이 그걸 걸어버렸으니까 그렇죠. 지금 거지. 실제로 그래서 배임 행위냐, 오히려 이게. 배임죄를 놔뒀을 때 이재명 대통령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좀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배임죄를 없앤다 해서 우리가 아까 배임 행위를 저지르는 그 고의범까지 봐주자는 뜻은 절대 아니고 물론이지. 그 안전장치를 두면서 지금까지 검찰권이 남용해왔던 그런 사례는 좀 막는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뭐 저 폐지 문제도 한번 좀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하여튼 추석 연휴 두 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려운 얘기 별로 없었는데. 그래요? 내가 다 알아들었어 지금. 자, 신인규 변호사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